되게 떨립니다. 왜냐면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치킨팔이여가지고 제가 치킨 강의는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특히 그래서 광주에 있는 치킨집들을 꽤 돌아다녀 봤는데 뭐 수일통닭, 양동통닭부터 해서 온갖 그 치킨집을 다 돌아다녀서 제가 대한민국 치킨전이라는 책으로 조금 대중들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콩과 들깨라는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좀 이 말에 꽂혔습니다. 이 숭맥처럼 어떤 굳건한 삶에 대해서 아유 이 숭맥아. 근데 오늘 우리서 이제 그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딱 광주 송정역에 내리니까 이게 훨씬 더 와닿더라고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뒷말은 제가 생략하겠지만 그래서 늘 광주 시민들께 좀 빚진 마음으로 좀 지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농촌사회학 연구자 정은정인데요. 농촌사회학? 뭐 이런 거 사회학도 요즘은 워낙 뭐 많이 축소되는 학문인데 그 중에서 농촌사회학이라고 하면 더 낯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농촌사회학이 뭐냐고 다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별건 아니고요. 농촌 좀 많이 돌아다닙니다. 농촌 많이 돌아다니고 제가 저를 어떻게 표현을 할 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운동화 신고 좀 뛰어다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주로 저의 연구 공간이 농촌, 농업, 농민이다 보니까 이게 구두를 신고 갔다가는 이제 논두렁에 갔다가 박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관절 나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운동화 신고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콩과 들깨를 통해서 한국에서 이 농촌에서 이 농사가 어떤 의미였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어느 포인트일까요, 선생님? 잠깐만, 안 넘어가네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기기 워낙 약해가지고. 자, 제가 그냥 제목을 좀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사진은 이제 그 공짜로 써도 되는 농진청, 막 이런 데 가서 좀 훔쳐왔습니다. 이 콩과 들깨를 한 줌을 쥐어서 이 길을 좀 걸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 어리석고 못난 사람을 일컬을 때 숙맥이라고 하는데 저 숙자가 콩숙자거든요. 맥은 보리맥자. 저보고 다행입니다. 이렇게 칠판이 없어서 제가 안 써봐도 돼서. 저도 이제 워낙 한문을 잘 못하기는 하는데, 이게 원래 숙맥불변이라는 글자에서 나온 거거든요. 뭐냐면 웬만한 바보 아니면은 콩과 보리는 구별할 수 있다. 그 이야기에서 나온 게 바로 저 숙맥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숙맥아. 근데 제가 원고에도 썼지만 이 한국에서 이 숙맥아 이런 건 뭐냐면 비아냥되거나 어떤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되게 우직한 사람들을 좀 뜻하거든요. 아, 참 숙맥처럼 그래도 자기 할 일 하네. 참 그저 티도 안 나는데 계속 그런 일들을 하네. 그래서 그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숙맥이란 말을 가지고 오면서 예전에 이제 쌀이라는 거는 순곡이고 쌀 말고는 나머지는 다 잡곡 취급하거든요. 진짜 잡스럽다 해서 잡곡인데 돌이켜보면 지금 그 시절에 콩과 보리 없이 어떻게 그 시절을 건너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선옥 작가의 그 행복한 만찬이라는 데 보면은 공선옥 작가가 이제 곡성 출신이시니까 거기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 와서 가장 놀랬던 게 여름에 쌀밥을 먹는 사람을 봤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 여름이란 항상 이제 보리밥으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콩 좀 얹어서 이렇게 해서 견뎌나온 삶인데 참 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이 숙맥처럼 사는 삶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아마 이 콩에 대한 이야기와 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쌀이라는 거는 오랜 역사 동안 한국에서 되게 포한이 들었다거든요. 그러니까 한이 굉장히 맺힌 쌀 곡물이죠. 지금도 제가 돌이켜보면은 제가 이제 딱 그냥 그 루트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충청북도 충주 출신이고 본가는 이제 음성 쪽 출신인데 그래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제 이촌 향도를 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그때 이 쌀의 문제를 좀 처음으로 인지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는 제가 이제 70년대 후반생이고 80년대 엄마가 이렇게 한밭집을 하셨는데 이게 욕고 공장이라고 하거든요. 서울에 이제 이런 쇠탑 그리고 이제 봉제 공장을 보통 욕고 공장이라고 하는데 이 욕고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밥을 주는 그런 한밥집이었는데
외가가 경기도 이천이에요. 그래서 쌀은 좀 좋은 거 먹고 컸거든요. 근데 엄마가 한밥집에 이렇게 쌀을 주는데 그게 무슨 쌀이었냐면, 예, 정붐이었어요. 통일벼. 근데 그 쌀이 너무 기억이 나요. 어떻게 되냐면, 색깔이 하얀 쌀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얀 쌀이 아니라 약간 잿빛에 가까운. 그리고 거의 그게 이제 안남미처럼 이렇게 그 통일벼라는 품종 자체가 그 찰기가 있는 거하고, 근데 후후 불면 날아가는 안남미를 교배한 그 품종이다 보니까 불면 후후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때 공장 사장이 그 정부미, 싼 정부미를 갖다 주고 우리 노동자들한테 이런 거 해주고, 그리고 그때 85, 6년도에 4년 전후에 뭐냐면 풍년 압력밥솥이 쫙 퍼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찰기를 도모를 해서 밥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부끄러움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노동자들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반찬에다가 엄마가 식구들 밥을 따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냄비든 뭐든 해서 그 이제 일반미라고 하죠. 그 밥을 먹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이 쌀의 위계. 아, 다르구나. 어떤 쌀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사는구나. 이런 거였고, 그나마 이 압력밥솥에다가 정부미 쌀을 해서 약간의 찰기를 더하니까 그때 이제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죠. 그리고 남성 노동자들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우리 딸보다 훨씬 어렸겠어요. 우리 딸이 지금 21살인데 훨씬, 예. 큰애는 21살이고 둘째는 지금 17살.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아들을 보면서 둘째가 이제 고1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들 잘 키워야지.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 지금 할 겁니다. 불꽃 등짝 엄마연대. 그래서 내 아들은 내 아들 등짝은 내가 때려서 가르쳐야지. 이 세상이 좀 어떻게 되겠구나. 딱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돌아와서 아이고, 우리 둘째보다 훨씬 어린 그 노동자들이 우리 엄마 앞에서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되냐고, 밥을. 근데 우리 엄마의 그 난감한 얼굴이 오랫동안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 정부미에 조금 압력밥솥으로 찰기를 줬다는 그것만으로도 그 밥이 그렇게 맛있었던 거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쌀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된 이야기예요, 선생님. 85, 6년 정도?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쌀이 뭐 되게 옛날에 엄청 귀했고 그러는데 한 30년 전에도, 예,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 쌀로 위기를 지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남도 음식 뭐 관련해서 좀 그 공부는 안 했고 자꾸 이렇게 백반기행 같은 걸 되게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남도 사투리를 좀 막 급하게 배운 거예요. 자, 쌀은 돈이자 권력이고, 그리고 포환의 대상이었다. 내다 팔아서가 아니죠. 포라서, 그죠? 내다 팔아서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쌀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쌀은 폴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사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빚도 갚죠. 임차농 혹은 소장농의 경우에는 이제 빌린 거, 농가 빌린 거, 그리고 아이들의 등록금, 아들의 등록금,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나라에 갖다 바칠 일종의 어떤 세금,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쌀은 순곡이라고 해요. 예, 정말 순수한 순곡이고 나머지 곡식들은 잡곡이었다. 하지만 이 콩이 없었다라면 이 반찬의 간간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간을 무엇을 했겠습니까? 간장이라든가 된장이라든가 고추장이라든가 이게 다 출발이 콩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족한 단백질을 어떻게 보충해 왔을까? 굉장히 이제 귀하게 저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콩은 되게 중요한 식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이어서 쌀을 먹는 민족들은 콩과 함께 먹는 공통의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은 밀을 먹는 민족들은 단백질을 어떻게 보충할까요? 예, 목축입니다. 그래서 예, 고기와 우유와 뭐 치즈와 그렇게 해서 단백질을 보충하는데, 이렇게 동북아시아 지역은 콩으로 이 단백질을 대부분 이제 보충을 좀 해갖고 어떤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밭에서 나는 콩이 이 종실농사라는 게 뭐냐, 이것 자체가 되게 영양 응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하면은 자기를 스스로 으깨가 자기의 영양분을 삼아가지고 이걸 배젖이라고 하는데, 영양분을 삼아서 이제 콩을 길러내는 거죠. 콩 하나를 심었는데 꼬투리가 열려서, 그죠? 수많은 알곡이 열려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를 심어서 하나 낳으면, 하나밖에 안 나면 세계는 확장될 수 없거든요. 콩의 덕성이 있는 거죠. 하나를 심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알곡을 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귀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스로를 영양 삼아서 콩나물을 만들어요.
예, 여름 이제 겨울에 유일한 이제 그 비타민인데 자기의 몸을 으깨가지고 어떤 새로운 세계로 열어젖히는 걸로는 그렇게 상상력을 한번 동원을 해봤어요. 콩이 그만큼 귀하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저도 뭐 이제 그 전형적인 문송이거든요. 그러니까 문과여서 죄송합니다. 해서 저도 잘 모르는 영역인데 할머니들이 꼭 그 밭가에 그리고 이제 예전에 논일이나 밭일에 보면 저도 농촌 출신인데 정말 귀찮거든요. 이게 고추를 따야 되는데 고랑 사이에 자꾸 할머니가 콩하고 팥을 심어놔요. 그러니까 자꾸 걷다가 꺾이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되게 불편한데도 꼭 심으세요. 물론 그 소출도 중요하지만 이 질소 고정 작용 때문인 거죠. 콩이라는 거는 뭐냐면 발화할 때 이 발생한 한 개의 어린 뿌리가 자라서 이 고든 뿌리, 원뿌리가 되는데 뭐 요거까지 그냥 읽으시면 되고 일단 요 동글동글동글한 그 뿌리 혹 박테리아가 어떻게 해요? 공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합니다. 이제 우리 비료 중에서 이제 질소 비료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서로 이렇게 환원을 시켜서 이 땅을 되게 기름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인터뷰 과정에서 콩이라는 작물이 여성들에게 왜 이렇게 중요했나라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땅 많고 양석이라고 그래요. 양석 얻을 것이 많은 곳에는 이 농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소농이죠. 가족농이고 소농이 뭐냐면 거름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거름 그거 뭐 썩혀가지고 그냥 뿌리는 거 아닌가? 근데 이 거름이라는 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농업에 부산물이 많은 집이어야 돼요. 뭐 기본에 지피라든가, 그렇죠. 볏짚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떤 먹고 난 다음에 구정물, 식사에 부산물이 많아야 돼요. 근데 소작농들이나 소농들의 경우에는 이 부산물도 많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콩농사는 아주 많은 거름, 물론 이제 밑거름이나 이렇게 좀 주기는 하지만 아주 많은 거름이 없어도 스스로 이 질소를 고정하는 능력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은 조금에도 소출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콩농사가 가난한 이들에게 얼마나 귀한 농사였는가 이 이야기를 저도 이번에 취재 과정에서 알게 돼서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도 지금 뭐 콩밥 주면 엄청 싫어하거든요. 엄마 나한테 왜 이래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엄마 입장에 야 이게 밭에서 나는 소고기야 막 그러면 아니 이게 어떻게 소고기 맛이냐 막 이러고 막 콩고기 같은 거 아주 그냥 절묘하게 다 찾아내거든요. 엄마 이건 고기라고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오랜 우리나라 이 한민족이 콩을 가지고 버텨온 그런 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콩나물의 덕성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첫 농사가 콩나물 농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겨울에 이렇게 윗목에다가 콩나물을 기르면서 물을 한 번씩 주고 나가 놀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냐면 자 물을 주면서 콩나물을 기르는 게 모든 어린이들의 첫 농사이자 그리고 김장김치 외에는 그리고 땅에 우미라고 그러죠. 우에다가 묻어놓은 어떤 무나 배추 외에 생채소는 유일한 생채소는 콩나물 아니면 숙주나물이거든요. 근데 숙주나물 같은 경우에는 녹두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렇게 수율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콩나물로 이제 그 겨울에 비타민을 유일하게 보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콩나물 먹는 나라가 뭐 보통 이렇게들 착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만 유일하게 먹는다. 아니더라고요. 콩을 기르는 나라는 다 먹어요. 네. 베트남에도 먹고 그리고 일부에서도 먹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음식 문화를 과하게 이렇게 뽐내다 보면 우리만의 고유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별로 없어지거든요. 오히려 보편성을 찾는 게 더 나을 거란 저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 콩나물의 콩은 배젖을 영양분 삼아서 물만 먹고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빛을 받지 않고 잘 자라서 그리고 이 영양을 스스로 응축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종실이라고 하거든요. 씨앗 자체가 열매기도 해요. 그걸 종실이라고 하는데 콩농사에서 이 종실농사의 개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할 거지만 콩과 들깨는 종실 농사이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 혹은 이제 우리 민족과 어떻게 이렇게 착 달라붙어가지고 해왔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이제 콩나물에는 굉장히 덕성 있죠. 자, 이런 겁니다. 진짜 맛없게 생겼죠. 저 제 밥상이요. 하도 요새 저작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겨울에 이 저시살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남도말 중에 선생님 이거 아세요? 저시살이? 네. 저도 찾아보니까 이 밭에서 죽지 않고 이렇게 그냥 미처 거두지 않고 두는 뭐 배추나무 그거를 이렇게 다시 먹을 거 없을 때 뽑아갖고 먹는 거를 아마 겨울 보는 거예요. 저시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남도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겨울을 넘겨서 이른 봄에 먹는 채소를 젖이살이라고 하는데 이때 콩나물 한 시루만 있으면 밥상은 굉장히 환해지거든요. 콩나물밥을 해서 먹어도 되고 국을 끓여서도 먹어도 되고 무쳐서도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콩이 새로운 어떤 세계로 확장을 해서 우리의 밥상을 좀 풍부하게 해줬는데 참 그런 풍부한 밥상을 찍어갖고 왔어야 되는데 제 밥상이다 보니까 제가 그 차리는 음식이 이름 별명이 있어요. 제가 경기도 지금 남양주에서 왔는데 남양주구 그 지옥분식이거든요. 저희 집이 남양주 지옥분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먹는 일단 우리 애들 입장에서 되게 지옥 같은 음식이라고 맨날 걔네들이 얘기하고 그리고 음식을 차리는 저 여성 워킹맘인 제 입장에서도 코로나 동안 그 팬데믹 기간 동안 한 2년 내내 밥을 해야 되는데 정말 벅차더라고요. 물론 세상에서는 얘기하죠. 막 네 자식한테 먹였는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뭐 예쁘게 차려 먹어라. 그러면 속으로 제가 막 비웃거든요. 니나 해라 이러면서 난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좀 이렇게 지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김밥 천국의 패러디이기도 합니다. 제가 광주가 되게 맛의 도시잖아요. 제가 광주 종종 내려오거든요. 일이 있어서. 제가 광주에서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뭘까요, 선생님? 김밥이에요, 김밥. 광주 송정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김밥 하나 사가지고 그냥 요즘은 또 대합실이나 그다음에 기차 안에서 못 먹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광주 송정역 바깥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돌돌돌돌 까먹고 있으면 옆에 막 그 남성 동지들이 담배도 피고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을 해요. 우리 딸내미 전화해. 엄마 오늘 어디야? 그러면 엄마 광주야.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맛있는 건 많이 먹었겠다. 그래서 그래 참 오늘도 천국 같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엄마 천국 왔어. 그러면 우리 딸이 딱 그래요. 아 엄마 오늘 또 김천이야. 이래요. 그게 뭐예요? 김밥천국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밥천국에서 먹는 그 김밥을 볼 때마다 좀 가끔 울컥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그 매 순간을 쥐어짠 음식인가. 한 3,000원 넘지 않는 요새는 서울은 3,500원, 3,800원 이렇거든요. 김밥이. 그러니까 시간과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굉장히 응축해서 먹는 음식이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남양주 지옥분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래도 콩나물이 없었더라면 제 밥상도 굉장히 험했을 거예요. 더 차갑고 그 더 퍽퍽하고 더 썰렁하고 그래서 이제 콩나물이라는 식재료가 특히 한국의 여성들에게 어떤 식재료였는가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지옥분식 같죠? 이거 또 제가 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 입장에서 생각을 보시면 그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자, 콩으로는 2차 가공의 영역이 있어요. 콩 자체는 이제 반미콩이라고 해서 밥에다 넣어 먹는 콩 말고는 무언가 이렇게 물성 자체를 바꾸거든요. 오늘 이렇게 콩물도 있고 그리고 콩나물도 기르고 무엇보다 궁극의 2차 가공 영역 중에 하나 있는 게 두부입니다. 자, 두부라는 건 뭐냐면 콩은 싫어하는데 두부 싫어하는 사람은 좀 드물어요. 그리고 두부는 가장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데 두부는 그 자체로 음식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간장만 얹어서 아주 따끈하게 잘 만들어진 두부에 간장만 얹어서 먹으면 그 자체가 음식이고 또 이 두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면은 그게 굉장히 또 훌륭한 식재료인데 자, 두부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거든요. 콩나물과 두부 그러면은 가장 흔하고 우리가 손쉽게 먹었던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보통 우리나라가 60년대 전후로 걸쳐요. 50년대 말에서 이제 한국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대형 식품 공장에서 두부가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우리나라가 콩이 모자라가지고 좀 수입을 많이 해서 이렇게 콩나물 콩하고 두부콩하고 해서 두부를 길러내는데 자, 두부를 먹을 수 있는 날은 전통 농업사회에서는 농촌사회에서는 제삿날 그리고 잔칫날 그리고 마을에 상례가 터지면은 저희 같은 이런 연구자들이 그 각 지역의 마을회관에 장부를 많이 들여다보거든요. 그럼 그 장부면 다 생활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거 마을회관 지을 때, 누가 이거 기증했고 했는데, 자, 상례가 터졌더니 이 물목이 남아 있는 거죠. 부족. 그러니까 조의금이나 부의금이라는데 부의의 목록이 있는데, 지금은 현금이지만 그때는 뭐냐면 이렇게 현물로. 그러면은 콜라 4박스 이런 게 있어요. 누구네 집이 콜라 4박스. 그리고 두부 2판. 그러니까 그럼 10모짜리 2판. 두부 20개를 부주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귀하고. 그리고 뭐냐면, 자, 이 두부라는 게 농촌에서 오히려 먹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자, 두부를 사려면 시장에 나가야 돼요. 오일장에 나가야 되죠. 그런데 갖고 오면서 콩나물 시루 같은 그 버스에서 이 두부 으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터지는 거죠. 그리고 잘 쉬고 하니까 굉장히 귀한 날 먹은 거여서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전원일기라는 드라마 요새 다시 또 인기거든요. 전원일기에서 왜 쌍봉댁 아주머니가 있는 슈퍼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 동네에는 슈퍼가 있을 수가 있지? 면소재지인가? 막 이제 이런 아주 전문 용어 나오죠. 면소재지까지는 되나 보다. 왜냐면 보통의 그 농촌에서 상해가 별로 없어요. 삼거리 슈퍼가 많은 이유가 이 읍면동에서 이 리단위가 세 개가 마주치는 요 삼거리에 있어서 요 사람들을 이 적은 인구에 요 사람들을 그 소비자로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슈퍼라는 건 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원일기에서는 항상 보면은 그 이제 뭐 노마 엄마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저기 뭐죠? 영남이 엄마가 와가지고 쌍복당 아주머니한테 두부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80년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와, 그러면은 저 집에는 오늘 된장찌개에 두부 들어가네? 그게 시골 출신인 저의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두부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팩두부가 등장을 하면서 어떤 깨지는 염려가 줄어들면서 이제 가장 멀리서 잘 사갖고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인 거죠. 그래서 두부를 이만큼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것, 이건 어쩌면 식품 산업의 발전이자 그리고 어쨌든 두부도 고유의 맛도 조금 잃어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현대 농업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 현대 농업의 특징들이 뭐냐면 일단은 현대라는 데는 뭐냐면 그 특징이 있어요. 근데 현대는 분업화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마스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부분만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모던 타임즈라는 데서 계속 한 개만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분업화해서 전문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농업도 당연히 그 경향을 띱니다. 자, 이거 한번 봐볼까요? 우리는 그냥 콩! 끝인데 아니죠.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콩나물하고 두부니까 잘 각자의 세분화해서 품종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원콩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많이 기르는 콩나물콩이거든요. 그리고 남도 쪽에서는 전라남도 쪽에서는 논콩으로도 많이 심어요. 그러니까 후작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콩나물콩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두부에 좀 맞는 콩이 있고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관여하는 농사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좀 육성하자. 육성해서 길러보자. 그러면은 그거에는 좀 집중을 할 수는 있긴 한데 여기서 벌어지는 문제가 뭐냐면 뭐 다음 주에 김은진 교수님 오셔서 얘기하시겠지만 품종의 다양성은 상당히 떨어져요. 그리고 풍미는 떨어져요. 왜냐하면 딱 수율을 좋게끔 그 과학자들이 계량을 해놓은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는 거는 전업화와 분업화 그리고 세분화의 결과를 먹고 있다. 그게 바로 현대 농업. 그럼 저기 콩을 빼고 다른 걸 집어넣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도. 자, 사람의 선호도는 변합니다. 지금은 밥밑콩, 그러니까 밥에 넣어 먹는 콩보다는 2차 가공 영역에 콩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해서 기르는 거고 사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 가을에 와서 보고 놀랐는데 양동시장에서 처음으로 홍옥을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홍옥. 선생님 홍옥 드셔보신 기억 지금 가물가물 하시죠? 이제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입맛이 뭐예요? 우리는 사각사각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달아야 돼요. 과일이. 그러니까 당도하고 경도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육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그래서 어렸을 때 되게 푸석푸석한 그 골든 사과라고 있었거든요. 하얀 사과? 뭐 약간 황금색이죠? 근데 지금 그런 거는 사람들한테 지금 입맛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은 하고 싶어요. 옛날보다 과연 잘 먹고 있는 걸까? 거기에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다양한 맛을 접하는 세월은 아니다. 근데 이게 묘하게 농업의 발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농업의 발전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수량, 양과 그리고 아주 표준화된 크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발전이라고 한다면 발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됩니다. 자, 이거 한번 봐보실까요? 자, 2000년에서 2019년 한국의 5대 작물 재배 면적 추이예요. 자, 5대 작물 오늘 하나 알고 가시면 돼요. 5대 작물이 뭐냐면 대두, 그러니까 콩하고 벼하고 밀하고 옥수수하고 감자. 이거는 뭐냐면 국립식량과학원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요. 자, 그래서 농민들에게 자, 벼 올해 이거 무슨 쌀 개발했으니까 품종을 이걸 좀 한번 심어보세요.
자, 감자도 이걸 해보세요 하면서 그걸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오늘 들깨 이야기 할 거잖아요. 어떤 농민이 요청을 합니다. 국립식량과학원에 전화해가지고 저는 이번에 그 들깨 좀 심고 싶은데 종자 구할 수 있나요? 그럼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5대 작물, 우리는 주요 곡물만 취급합니다. 그거는 각 지방의 농진청 혹은 각 지방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의논하세요. 거기서 분양받아서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가지를 가지고 국가는 좀 특별히 관리를 해요. 왜일까요? 칼로리. 그리고 기근때. 그러니까 정말 기근때 아주 필요한 필수 작물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콩이 당당하게 들어가요. 근데 2000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해서 쭉 계속 떨어지는 경향들이 다 있죠. 약간 그래도 쌀은 한번 꺾이고 난 다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콩도 점점 줄어들고 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옥수수가 그래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먹는 옥수수는 사료용은 아니고 간식용 그런 정도 옥수수 그리고 이제 감자도 이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그만큼 콩은 아주 오랫동안 굉장히 한국에서 중요한 하나의 주요 작물이다. 위상이 좀 다른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 원료로서의 콩의 재발견. 콩기름과 그리고 이게 유바블킨이라고 제가 그냥 사료 회사에 있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갖고 왔는데 콩은 사람이 먹는 것도 맞고 그리고 동물들에게 주요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자, 콩 사료가 그러니까 콩을 가지고 이 콩을 꽉 짜가지고 기름을 내요. 그리고 기름을 내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가 그걸 대두박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름 볶고 난 다음에 대두박에다가 이것저것 잘 절묘하게 섞어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사료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고기는 왜 그렇게 마블링이 풍부한가? 이건 바로 콩과 옥수수의 힘이거든요. 자, 위에 5대 작물,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5대 작물은 사람이 먹어서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옥수수하고 콩은 또 동물들, 그러니까 소, 닭, 돼지들이 먹어가지고 자기들이 살을 찌워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콩기름은 이거죠. 대두산업 복합체라고 조금 이제 어렵고 재미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콩산업이 왜 전 세계에서 왜 중요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김은지 교수님의 전문 영역에서 저는 살짝 말씀드리고 갈 건데, 2차 대전 이후에 당연히 미국이 주도하는 그걸 글로벌 식량 체계라고 하거든요. 자, 미국이 우리가 되게 가난하고 진짜 먹을 거 없고 초급 목표할 때 밀가루를 집어넣어요. 처음에는 이제 무상 원조로 해갖고 그럼 그 밀을 받아다가 한국은 한국 스타일대로 해먹거든요. 어떻게 먹을까요? 빵을 해먹는 게 아니라 요새 이제 빵도 있긴 하지만 국수랑 라면을 해서 먹어요. 그렇게 해서 버텨요. 근데 이 밀이라는 게 이 식품 체계에서가 어떤 식문화로 넘어오게 되면 한 번도 안 먹을 수는 있는데 한 번만 먹을 수 없는 게 밀이에요. 여기 좀 빵순이들 좀 계신지 모르겠어요. 빵순이, 빵돌이, 빵하고 과자 못 끊으신 분들 계시죠? 그거 되게 매력적인 존재거든요. 자, 밥이라는 거는 통곡물을 먹어요. 저희가 먹어가지고 이게 씹어가지고 이 저작 기능이라고 하죠. 씹어서 스스로 소화를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밀이라는 거는 어때요? 밀은 상당히 곱게 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후루룩 짭짭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수를 마신다라고 부르거든요. 싹 먹어도 어떻게 해요? 한번 곱게 재분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소화가 돼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이 밀이 굉장히 압도적인 거죠. 원래 그렇게까지 자주 먹었던 그 재료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숙맥의 민족이니까. 보리를 주로 먹습니다. 자, 밀과 보리가 잘한다라고 하면은 우리한테는 우리는 그냥 보리를 많이 먹었던 거죠. 같은 맥류가에서는. 근데 밀가루가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식품의 문화에 이렇게 스며들면서 빵, 과자, 라면, 국수,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인데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의 가장 그 밀 곡창지대예요. 가장 밀을 많이 생산하고 러시아랑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둘을 합치면 전 세계 밀 공급량의 3분의 1이 맡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당장. 한국에서 긴장이 올라가죠. 우리 원래 그 밀가루 그렇게 많이 안 먹었던 민족인데 한국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원조 받았었던 민족인데 지금은 밀이 딱 밀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제과업계 그리고 사료업계 다 긴장해요. 자, 밀값 올라가면 우르르르 다 오르거든요. 라면 같은 거 어떡할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식량 체계는 갖춰집니다. 자, 미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식량 원조를 매개로 미국의 잉여 작물인 밀과 콩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콩을 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콩기름은 1971년이긴 하지만 그때 콩기름의 형태로도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예전자를 보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드디어 콩기름으로 뭘 이렇게 튀겨서 팔기는 해요. 미제로. 그러다가 이제는 이 식용유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식용유로서는 이제 콩기름. 그전에는 뭘 먹었냐면 팜, 코코넛, 그리고 땅콩기름 뭐냐면 낙하생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름을 썼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콩으로 거의 완벽하게 대체가 됩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콩만 중요한 게 뭘 하나를 자, 콩기름만 딱 짜고 끝! 이러면 산업은 발전하지 않아요. 와, 콩을 하나 짰더니 기름도 뽑고 그리고 대두분. 그건 뭐냐면 탈지 대두분이라고 하거든요. 기름을 뽑아낸 이 대두분이 훨씬 더 중요한 산업의 원료가 돼요. 가장 먼저 뭐냐면은 사료. 지금 저도 아직은 그런데 제가 조금 기름기에 좀 약해요. 삼겹살 같은 거 먹으면 바로 설사해버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름이 좀 저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 있잖아요. 소한테 콩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이면 걔 바로 설사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쇠죽 쓰면은 쇠죽 쓰고 이러면 너무 내가 옛날 사람처럼 보이는데 자, 쇠죽을 막 쓰는데 그러면은 이제 큰아버지하고 내가 막 그 소가 너무 귀여우니까 막 양껏 막 콩가루를 집어넣으면 그 콩 같은 거 집어넣으면 큰아버지가 하지 마 이래요. 소 설사한다고. 딱 적정량을 줘야 된다. 왜냐면 이 기름기가 잘 흡수가 안 되는 분자가 되게 커요, 지방이. 그러니까 그냥 소화 흡수가 안 되고 밖으로 쭉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탈지시켰잖아요. 기름 짜버리고 아주 순수한 대두가루가 남으면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해요? 흡수가 되게 잘 돼서 살이 금방 뽀동뽀동 차올라요. 현대의 고기는 콩과 옥수수에 기반해서 그럼 우리는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고기를 먹게 되면 아 이게 콩의 힘이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콩기름은 2차 대전 이후에 원래는 이 마가린 산업 우리 이제 마가린이라고 하죠. 그 마가린이 콩기름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마가린 산업까지 대체 버터였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 콩에 기반한 식량 체계가 꾸려지죠. 그래서 이 대두산업 복합체, 콩도 기르고 그리고 아주 콩 무역을 크게 하는 메이저 곡물 업체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카고의 선물 거래소에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흔드는. 그래서 저는 이제 김은진 교수님의 예비 그거입니다. 그래서 콩기름의 세계를 좀 한번 보면은 자, 50년대, 60년대가 되면은 전 세계 유지 생산의 3분의 1이에요. 그전에 이렇게까지 콩기름 많이 안 먹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럽이 전후 이제 세계가 파괴가 되고 난 다음에 급하게 그걸 뭐냐면 이렇게 메꾸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원조를 할 때 그걸 마셜 플랜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세계사 시간에 잠깐 배웠던 건데 자, 마셜 플랜에서 식량 원조의 일부로 이 콩기름이 들어갑니다. 콩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콩기름에 익숙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도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광주에 온다고 광주와 반드시 연관된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 출장 와가지고 저희가 이름이 되게 고급스럽던데 무슨 겸자 들어가는 그 상추튀김집이 있더라고요. 다겸인가? 그래서 뭐 거기 가서 이제 먹으면서 아 역시 광주는 역시 음식에 성지야 말면서 막 이제 맥주하고 먹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수일통닭인 것 같아요. 제가 양동통닭집도 가보고 수일통닭집도 가봤는데 자, 콩기름이 등장을 했을 때가 우리나라가 1971년에 드디어 이제 해프식용유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사회의 음식의 물성이 바뀌어버려요. 제가 6시 내 고향 매니아여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할머니들이 너무 예쁘세요. 너무 귀여우세요. 막 무슨 이렇게 그 PD가 시키잖아요. 그럼 막 농산물을 들고 뭐 파프리카 같은 거 오면 우리의 파프리카가 강진에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파프리카는 비타민이 많고 몸에 좋고 막 이러면서 자 그럼 할머니 빨리 자 이거 파프리카로 자 우리 향토 음식 로컬 푸드 좀 만들어주세요. 알았어. 근데 어떻게 해요? 자 파프리카에 채를 썰어요. 어떡합니까? 그리고 밀가루를 부어요. 그리고 다시 붙여요. 자, 파프리카 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비트 주산지를 가요. 그래서 비트에서 비트가 얼마나 몸에 좋고, 그래서, 자, 좋아요. 이제 할머니 빨리 비트로 로컬 푸드 만들어주세요.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비트를 또 갈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밀가루를 부고 다시 지글지글. 며칠 전에 아마 완도에, 톳이 나왔어요, 톳. 자, 톳이 막 몸에 좋고, 전량 수출하고서, 자, 빨리 톳으로 빨리 저기 로컬 푸드 만들어주세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톳에다가 밀가루에서 딱 톳전. 예, 그래서 파래전, 감태전.
그 뭐냐면 식재료 자체는 로컬이긴 한데 해먹는 방식은 되게 비슷해져요. 자, 밀가루하고 기름 만나가지고 안 맛있으면 그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치킨집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아주 특별한 그 솜씨가 필요가 없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요 시간마저 딱 튀겨내서 하면은 웬만하면 먹을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내요. 개미가 있다라는 음식은 뭐냐면 나물이에요. 제일 한식에서 제일 궁극으로 어려운 음식이 나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맛없는 풀떼기를 어떻게 해가지고 맛을 올리는데 이때 그 솜씨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튀김 요리는 물론 아주 이제 숙련되신 기술자들은 잘 튀겨내고 하겠지만 이렇게 해갖고 맛없기는 드물다. 근데 그게 뭐냐면 시대의 취향은 누가 촉진한다? 나는 너무 상추튀김 좋아요. 그래서 광주가 상추튀김의 도시가 된 게 아니라 공급시장이 있었던 거죠. 콩기름이 그 이전보다 아주 싸게. 밀가루는 뭐 이미 한국전쟁 전후로 해서 들어와 있었고, 그러면 그 조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 문화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 콩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콩은 고기다. 이게 지금 저녁 식사 못하고 오셨죠? 되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밭의 쇠고기여서 쇠고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단백질의 어떤 조성 비율이 높아서 우리의 어떤 음식 문화에서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정말 콩을 먹고 고기가 되거든요. 물론 여기에 옥수수라는 아주 걸출한 아주 센 칼로리를 내는 옥수수와 콩 두 개가 만나면서 고기는 완전히 변해버려요. 제가 그 고기 축산을 좀 많이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축산을 연구해서 제 자랑이지만 한국의 그 농업사전에서 양계와 양돈을 제가 집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되게 많이 오랫동안 했었겠죠. 자, 양돈은 삼겹살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80년대 초반까지도 없어요.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반에 점핑돼요. 그 전에 돼지고기를 먹는, 물론 소고기는 지금도 귀하니까 돼지고기를 먹는 문화, 그 문헌 같은 거를 기록을 해보면 요리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냄새 잡기예요. 잡내를 잡아야 돼요. 자,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돼지가 먹는 게 돼지거든요. 또 돼지 어렸을 때 제가 그 속이 안 맞아가지고 설사하는 것도 있지만 돼지에 대한 강박이 좀 있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집에서 이렇게 그 돼지를 한 3마리 정도를 길러요. 서너 마리. 왜냐면 집에 이제 그 조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조부모님들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랑 큰아버지랑 항상 계산하는 거죠. 돌아가시면 잡는다는데 안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계속 그렇게 됐는데 걔네들이 뭘 먹냐면 뭘 먹을까요? 잔반 먹어요. 잔반. 그리고 구정물 먹어요. 그러면 이 돼지의 그 냄새가 배요. 특히 이 지방층에 그 냄새가 배거든요. 그 특유의 채취가 납니다. 우리가 왜 서구 쪽에서 서구의 음식 문화를 이제 뭐 주로 고기나 이렇게 목축 그쪽에 사람들 만나면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지? 이치가 나잖아요, 사람한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어떤 냄새 느껴요? 마늘 냄새 진짜 느껴요. 예, 그게 어디냐면 이 지방층에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돼지가 먹는 게 잔반돼지이기 때문에 상당한 고기 잡내가 납니다. 그래서 80년대까지는 제육볶음 형태 혹은 두루치기 이렇게 해서 뭐 술을 넣어라, 생강을 넣어라, 뭘 넣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어쩌면 90년대부터 해서 이 콩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콩과 옥수수의 시대가 열리면서 콩과 옥수수 먹은 고기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절대 안 나요. 그 어떻게 해요? 고기를 사온다, 굽는다, 맛있다, 끝. 그거는 뭐냐면 현대 축산업이 이 콩과 옥수수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온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먹는 고기는 바로 이 콩과 옥수수. 그리고 요 마블링이라는 거는 그냥 안 채워집니다. 예전에 고기 같은 경우에는 자꾸 탕을 끓여 먹어요. 워낙 고기 자체가 귀하기도 하지만 왜 탕을 끓여 먹냐면 질겨요. 엄청 질겨요. 일소거든요. 역축이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밭을 갈아가지고 근육질 몸매가 된 거죠. 우리가 다이어트 별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이어트는 뭐냐면 마블링을 빼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근육질, 체지방률을 떨어뜨리고 근육질로 만드는 게 그 다이어트인데 소도 그랬다라는 거죠. 아, 맨날 주인이 볏짚 좀 삶아주더니 그리고 풀 뜯어 먹으라 하더니 일까지 시켜요. 그럼 아주 완벽한 몸매가 되는 거죠. 근데 먹는 입장에서는 질기니까 그냥 국물을 쫙 넣고 끓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근조직을 끊어내서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 부들부들한 맛을 먹을 수 있었던 거. 그게 바로 콩의 시대에서 열리면서 그 이전에 어떤 시대보다 콩을 되게 많이 먹는 시대다.
우리 요새 콩 많이 먹어야 돼, 건강해야 돼 그런데요. 많이 드시고 계세요. 다만 고기로 섭취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잠깐 이게 지금 장충동에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장충동 원래 그 족발이 유명하거든요. 근데 싸움이 많이 나요. 그래서 원조의 원조도 등장을 했으니까 우리가 원조의 원조야. 그리고 그 옆에는 진짜 뭐냐면 여기가 뭐 진짜 무슨 원조도 있고 예전에 아마 박찬 셰프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고조도 있댔어요. 그러니까 원조 내가 진짜 그러니까 시조도 있고 고조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딱 이제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굉장히 조금 반중 감정도 올라가 있고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이제 동북공정 논란이 있는데 이 콩의 이 드라이브가 한 번씩 걸립니다. 콩의 원산지가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중국은 중국이래요. 근데 예전에 보면은 제일 유명한 콩이면 두만강에 왜 그 두만강이냐면 콩두자 써서 두만강이거든요. 그 일대가 굉장히 중요한 콩 곡창지대예요. 그리고 만주에서 콩을 되게 많이 길러서 일제시대 때 한국의 유일한 수출 품목이 쌀하고 콩이에요. 콩의 상당수를 많이 만주에서 길러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걸쳐서 보게 되면 지금의 한반도라는 경계를 넣어서 왜냐면 콩한테는 야 여기 거 딱 줄거가지고 요만큼 잘하는 건 한국산, 여기 잘하는 건 중국산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대 자체가 굉장히 콩을 먹는 그 민족입니다. 밥 먹고 간장이나 된장이나 이걸 통해서 단백질을 보충해가는 그런 찬반의 문화예요. 밥 먹고 콩 먹고. 이 음식 문화는 한국만의 한민족만의 고유한 음식 문화가 아닙니다. 자, 쌀을 먹는 곳이라면 다 같이 콩을 먹게 돼 있어요. 어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두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콩을 삭혀서 바로 식혀서 우리 어떤 된장과 같은 형태를 만들어갑니다. 두장, 자장, 짜장이죠. 자장. 그리고 일본은 뭐야? 미소된장 있잖아요. 우리는 된장이에요. 오, 근데 동남아시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더라고요. 동북공정의 차원에서 다뤄지지만 한중일 공통의 음식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평화의 도시가 이제 광주다 보니까 이 콩을 가지고 한중일의 서로의 음식 문화를 서로 체험하고 비교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평화적 가치를 추구해보는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콩은 인류의 삶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세계 4대 작물 중 하나입니다. 한반도와 주변 지역이 기원지인 곡물이고요. 그래서 6.25 전쟁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의 콩 유전 자원을 되게 많이 미국 쪽에서 가져가요. 한 8,000종 정도로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산에 가보면 돌콩이 많아요. 야생콩. 그 유전 자원이 우리나라가 최대 되게 많기는 한데, 자, 이 자부심을 느낄만 하다면 느낄 수 있지만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조가 우리래 라고 하는데 갱신하지 않는다라면, 발전하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이 콩을 가지고 무언가 계속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면 그냥 니네가 원조래 그냥 이걸로 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만 멈춰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농림청에서 이 유전자원으로 한 고유 재래종을 8,000 정도를 갖고 8,000개를 갖고 있고, 근데 우리가 먹는 건 유전자원이 아니라 품종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품종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거를 안착시키고 할 것인지가 콩농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 MBS라고 이제 농업방송인데 콩 자급률 목표를 한 45% 정도까지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2030년까지 45% 하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보게 되면 콩 자급률이 한 10% 내외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잡았어요. 지금 각 대선 후보마다 이제 뭐 대선 이제 출마했었던 분들마다 다 그 자급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자급률이 쌀 빼고 나면은 좀 형편없는 수준이거든요. 한 21%쯤 돼요. 근데 콩하고 밀만 조금 자급률을 높이게 되면 이게 쭉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콩과 밀 농사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는 게 농업의 좀 숙제로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 자, 식량 안보라는 개념은 상당히 보수적인 개념이에요. 안보라는 게 일단 좀 그렇잖아요. 안보가 중요하다. 안보가. 그래서 요즘 쓰는 말들은 주로 식량 주권이란 말을 씁니다. 지금 주권의 차원에서 식량 문제를 보게 되면 한국은 좀 나라 잃은 백성이 됐죠. 10가지를 먹는데 그 중에 8가지가 글로벌 식품 체계에서 동원하지 않으면 딱 굶게 생겼어요. 뭐 콩도 가져오죠, 밀가루도 가져오죠, 옥수수도 가져오죠. 수많은 것들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 식량 주권의 차원에서 보면 적어도 50%는 올려야 된다, 뭐 60%는 올려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자, 지금 뭐냐면 이 콩과
콩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10%밖에 안 되는 자급률을 가지고 우리가 음식 이야기만 한다라면 반내 반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컬 식경에서 제가 사회학 연구자로서 드리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음식으로서의 콩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농업이라는 기반이 그리고 이 콩이 나올 수 있는 농촌이 사라진다라면 상당한 뻘짓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먹는 이야기만 하는 것들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먹방 쿡방에서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왜냐면 이런 거 너무 재미없잖아요. 지금 선생님들 막 피곤하신 것처럼.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는 거죠. 자, 나라는 항상 고민을 해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있어서 각 후보별로 농촌 농업 그 공약 정도는 좀 샅샅이 다 뒤지는 편이었거든요. 뭐 이재명 후보는 지금 그렇게 됐고 안철수 후보 이제 중간에 포기했고 뭐 이렇게 오는데 지금 현 대통령 당선자인 그 윤석열 후보의 공약집에서 이 문제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 뭔가 식량의 안전성보다는 이제 안정. 그러면 공급망 체계를 살피겠다라는 게 공약집에 딱하니 들어갔더라고요. 되게 참 새로운 지무긴 하거든요. 보통의 그동안의 모든 그런 농업공약들을 보면 어떻게 이 나라에서 농사를 짓게 해서 안정적으로 섭취할 것이냐인데 바뀌었더라고요. 그 핸들링한 조직에서 아마 이런 또 무역의 관점, 교역의 관점에서 이 곡물을 바라보는데 어쨌든 한번 봐보시면 꽤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 2007년에서 2008년에 한번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국제 곡물 가격이 출렁합니다.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죠. 저 논밭은 어떻게 해요? 저 논밭에다가 콩하고 들깨 길러가지고 한국 국민들 잘 먹여야지라는 생각을 잘 안 하죠. 어떡할까요? 외국으로 가자. 왜? 땅에다가는 뭘 심으면 제일 소출이 좋냐면 아파트를 심으면 제일 좋아요, 선생님. 그죠? 아파트 빵 심으면은 아주 수천 배, 수만 배 가는데 콩 하나를 심어가지고 콩 두 가마니 팔아가지고 그죠? 광주 시장님한테 가서 여쭤볼게요. 저 넓은 이 논밭에다가 뭐 하고 싶으시냐 그러면 콩 심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파트 심고 싶으세요? 다 아파트 심고 싶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외 농업을 눈을 좀 돌립니다. 이게 어디 사진이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 곡물 터미널을 건설을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당진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당진항에 배하고 바로 뭐예요? 터미널이라 해서 곡물이 옥수수가 쭉쭉쭉쭉 빨려 들어가는 이 레일이 당진항에 보입니다. 그걸 이제 곡물 터미널이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에 지금 저걸 해놨었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우크라이나? 네, 전쟁 났죠. 이게 과연 안전한가? 안정한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주장하고 싶진 않아요. 100% 자급 불가능하다는 건 말씀드리는데 인구가 5천만 명인데 땅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리고 산도 많아요. 100% 자급을 하자 이런 어떤 그 민족주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 이런 정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 내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5천만 명인 나라가 농업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제일 편하게 제가 연구자로서 되게 상처받는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냥 뭐 싱가포르처럼 살면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네. 홍콩, 그래서 막 우리나라 반도체도 잘하고 뭐 자동차도 잘하고 하는데 그거 팔고 먹으면 된다. 근데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그래도 이제 공부했다는 거 티내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차곡차곡 뭐냐면 콩 하나만 수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 맥뇽이 작곡. 그러니까 소맥인 거예요. 소맥은 밀가루 그리고 보리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쓰죠. 자, 재분해서 쓰고요. 그리고 동물 사료 쓰고 그리고 유지 기름 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여기 이렇게 이게 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후방 산업이 발전을 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쌀은 선생님 왜 가치가 없을까요? 쌀, 밥, 햇반 끝. 그래서 집에서 해 먹던 거 햇반으로 끝내든가 아니면 약간 가루 만들어가지고 뭐 약간의 쌀국수? 그런데 콩과 옥수수는 뭐냐면 글로벌 식품 체계 그런 메이저 곡물사에 딱 찍은 거죠. 얘를 길러야지 돈을 벌어.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어떤 콩과 옥수수 중심의 식량 체계, 식품 체계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예요? 후방 가치들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파주 장단콩이라고 해서 저도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파주 장단콩이 최초예요. 국가가 신경 써가지고 육성시킨 거. 잘 자라는구나. 길러가지고 잘 먹어야겠구나. 그래서 지금도 이제 파주 장단콩 축제도 있고 그 파주의 뭐라 그러죠? 네, 간판인데 이게 바로 국가가 신경 쓴 첫 번째 흔적이죠. 제가 쭉 농진청 가가지고 새로운 신품종 개발해놓은 거를 쭉 봐요. 그러면 확실히 콩 품종은 많아요.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고기를 만드는 게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이 음식에 직접 쓰는 콩은 아직까지도 이제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자, 이겁니다. 간간한 세계의 향연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자, 콩과 소금이 만나면 풍미가 더해집니다.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발효라는 말은 뺐어요. 그러니까 발효라는 거는 너무나 논란이 많은 그 차원이고 너무 과잉됐어요. 과잉 스토리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발효라는 말을 좀 제가 빼버리더라도 자, 간을 맞추는 일이 요리의 궁극입니다. 간 맞추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간을 맞출 때 콩과 그리고 콩을 베이스로 하는 이 장의 맛에 따라서 그 집의 음식 맛의 스타일이 결정이 돼요.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도의 음식이 맛있다. 그 얘기는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 전형성이라고 하거든요. 스테레오타입인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확실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을 다루는 기술은 많아요. 그리고 자, 뭐 다시 돌아가서 간간하다는 말 참 많이 쓰시거든요. 남들 보면 그 간간이면 간에다가 하나 간을 더 붙여요. 좀 짭짤하고 간간하다. 그래서 이 간간하게 만드는 게 기술이고 그게 바로 콩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매주 만들어가지고 된장 담그는 거는 한중일 그리고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의 공통의 음식 문화예요. 한국만의 그게 아니에요. 진화, 그러니까 공진화의 과정입니다. 진화를 하는데 우리만 앞쪽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씩 그런 거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오지 마을이고 한 번도 외부 세계와 접속을 안 했는데 거기서 호미 같은 거 쓰고 있어요. 막 쟁기 같은 것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전혀 교류가 없는 저 다른 대륙인데도 그게 뭐냐, 그걸 공진화라는 개념이거든요. 똑같아요. 콩이 많이 길러진다? 그럼 이걸 어떻게 다뤄서 해먹으면 우리가 막 생각해요. 옛날에 원시 민족이 멋있어. 이거서 단백질을 막 보충하고 막 이게 간간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음식 문화는 형성이 되는데요. 진짜 또 되게 맛없게 생기는 거. 그 선생님들 식욕이 안 오르시죠? 다행히 제가 보고 제가 봐도 너무 웃기네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냥 저작권이 더 무서워가지고 자, 쌀과 콩이죠. 쌀하고 저렇게 콩하고 같이 있고 그럼 이건 뭐냐면 기본 인간 생존의 기본 영양소입니다. 당질과 단백질, 빵과 우유 이것처럼 우리는 쌀과 콩인데 이게 뭐냐면 온대 몬순 지역의 그 음식 문화의 공통 특징이라면 선생님 제가 잠시만 핸드폰 보면서 이게 벽시계가 하나 없어가지고 시간 계산을 보면서 할게요. 자, 뭐냐면 콩과 간장이 이 오래 두고 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오래 두고 먹을까? 그러면은 소금이라는 그 아주 압도적인 물질이 있어요. 이거 같이 섞어가지고 해서 먹는데 각 집안마다 갖고 있는 곰팡이의 성질이 다르다 보니까 맛들도 조금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 온대 몬순이라는 건 뭐냐면 계절풍이 불어서 여름에는 억수로 비가 많이 옵니다. 장마가 지죠. 자, 장마가 지는 온대 몬순 지역의 그 곡식 문화는 쌀이에요. 얘가 물에 잠겨서 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밀은 대륙성 기후에 어울려요. 밀은 건조한 곳에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최대 곡창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갈려져요. 그러면 물이 많으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쌀 문화를 갖고 있고 온대 몬순 지역에는 범람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물이 가깝다는 거잖아요. 강에. 그래서 무슨 문화가 발달하냐면 액젓의 문화가 같이 발달합니다. 물고기가 넘치기 때문에 이거 먹어야 되는데 맨날 구워 먹을 수도 없는 거고 회만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또 소금을 넣어요. 그래서 액젓이 생깁니다. 우리 액젓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중국에도 있어요. 일본에도 액젓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의 느엉맘이라고 해서 아주 요새 이제 동남아시아 요리가 뜨니까 공통의 문화예요. 우리가 조금 음식의 세계성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라면 이 쌀을 먹는 문화에서는 그런 공통의 문화를 갖고 있고 콩을 가지고 이제 보충을 해오는 거죠. 근데 한국만의 고유한 장 문화가 있다면 그거는 고추장이에요. 이건 한국만. 물론 고추라는 그 식재료가 임진왜란 이후에 이렇게 일본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먹기 시작한 건 거의 1800년대 후반?
1900년대까지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치하고 그때의 김치는 일단 색깔 자체가 달라요. 그때는 희어멀건. 근데 이제 고추를 기르는 그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농약하고 비료도 같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추 농사가 쭉쭉쭉 커져 나가는 거죠. 근데 이 고추장 문화에서 전라도 음식에 맥이 잡히더라고요. 이건 저의 이번 연구 결과입니다. 된장하고 간장 그냥 다 같이 다 먹어요. 근데 고추장에서 물성이 되게 많이 달라져요. 어느 집은 보리고추장, 어느 집은 매실고추장. 고추장을 만드는 각자의 기술도 물론 뭐 전북 순창이라는 그 지역을 끼고는 있지만 뭐 임실부터 해가지고 이 지역에 이게 고추가 뭐냐면 좀 따뜻한 데서 좀 잘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자꾸 요새 고추의 그 위도가 올라가요. 좀 강원도에서 많이 해요. 여름에 물 맞아가지고 얘네가 자꾸 녹아내리다 보니까 자꾸 올라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라도도 그렇고 충청북도도 그렇고 예, 고추의 주산지들 중심으로 해서 고추장이 많고 거기에 플러스 지역의 어떤 독특한 식재료들을 넣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음식 문화가 조금 더 다양해진다. 이거는 바로 남도 음식의 특징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자, 오늘 잠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 물 한 잔 먹고. 선생님, 순대는요, 어디다 찍어 드셔야 돼요? 예. 예? 막장. 자, 막장파. 예. 어디셔요, 선생님? 대기. 예? 부산? 예. 저긴 이상해요. 된장 찍어 먹는 데 패스. 자, 나는 소금이다. 자, 소금. 예. 어디 출신이에요, 소금? 서울. 수도권? 대전, 광주. 제일 무시당해요. 웬 소금? 막 이랬다. 자, 아니지, 초장이다. 자, 초장이다. 그죠? 초장에 좀 들깨 뿌려줘야 된다. 그죠? 선생님, 전국의 순대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광주에 후배들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궁금한 거에서 다 무조건 물어봐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공익 변호사의 동행이라고 거기 대표 변호사 이소아 변호사가 제 후배인데 소아의 그 집 개인사인데 그 집이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소아랑 소은인데 야 니네 왜 순대를 초장에 찍어 먹냐?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러지 아세요? 맛있음게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그래서 제 마지막 말이 뭐예요? 미안하다 언니는 소금이다 이러면서 저기 소금 수준 충청북도 되게 달라요. 자, 왜 초장에 찍어 먹었을까? 굉장히 고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했더니 이 한국의 발견이라고 1983년도에 나온 건데 이게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에 일단 인문지리학 책이에요. 아주 유명하죠. 뿌리 깊은 나무라고. 거기서 보니까 이건 거예요. 남도에서의 삶이란 뭐냐면, 자, 음식 솜씨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간 맞추기. 그리고 간의 뿌리가 되는 간장, 된장, 찹쌀고추장, 맵쌀고추장, 보리고추장, 밀고추장, 멸치젓, 새우젓을 담그는 일이다. 다 또 각자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대대로 물려받은 식초를 다루는 기술이 남도 쪽에 있어요. 그게 경상도가 없더라고요. 되게 다르죠. 아니 뭐 식초 왜? 그래서 이 촛병을 다루는 게 되게 중요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추장 많죠? 식초 있죠? 합치죠? 그러면 순대는 이렇게 찍어 먹는 거죠. 그래서 충청북도는 와 소금이다? 고춧가루 좀 뿌린다 찍는다 끝이에요.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이 전국 순대 지도만 보더라도 아 여기의 음식 문화가 무엇인가. 그리고 채장, 집장 만드는 것. 이게 일부 지역에서 해먹는데 남도 쪽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숙성된 건 또 숙성된 거대로 먹고 또 새로운 거는 또 새로운 거대로 먹고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그래서 이 집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거를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배우게 된 거죠. 특히 음식 문화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충청북도 제가 딴 건 모르겠는데 아까 대전 출신 어디 계세요? 네. 우리 겸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가서 음식 우리 고향 음식이 제일 맛있어 이런 소리 절대 안 하거든요. 그냥 욕먹게 돼 있어요. 소금 찍어 먹는 족속들끼리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는 이 물산들 그리고 육해공이 만나는 그 지점들 너무나 흔한 말이긴 하지만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충청북도 완전 내륙 지역의 출신이다 보니까 사진은 안 갖고 왔는데 예전에 누가 우리 집 제사상 보고 비웃었거든요. 왜일까요? 제사상에 김을 올려요. 네. 왜냐하면 물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물로 올릴 수 있는 거는 김하고 조기, 북어, 땡이에요. 그리고 뭘 올린지 아세요? 찐달걀을 올려요. 찐달걀. 그래서 찐달걀을 이렇게 칼집을 넣어가지고 찐달걀을 올리는데 되게 비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창피해가지고 아예 안 보여드리는데 물산이 되게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에게 젓갈이랑은 새우젓 하나 땡 끝. 없는. 그거는 그냥 제가 살아온 거죠. 제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센 젓갈을 잘 못 먹는 이유가 못 먹고 커서.
예, 없는 집에서 살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음식 문화에서 제가 고민을 좀 해보니까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물이라는 세계사가 함께 같이 움직여야 되는 기물. 자, 그릇이라든가 소치라든가 그 조리 도구인데 되게 유명한 그 옹기가 어디냐면 강진이에요. 강진 옹기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칠량 옹기. 나중에 강진군 그 칠량면 일대로 한번 가보시면 지금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한 100집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이 칠량 옹기의 특징이 있어요. 그 당시 수준에서 이 불을 끌어올리는 수준에서 보통 600도에서 700도 정도가 최대 끌어올리는 거였대요. 저 이천이나 이런, 이천도 도자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칠량 쪽이 1000도까지 끌어올린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주 단단하고, 그리고 이 잿물 자체도 다르고, 그래서 이 되게 유명한 칠량 옹기가 여기저기 저기 퍼졌는데, 이 토기 문화, 어렸을 때 국사 시험 보면은 그냥 막 외워가지고 뭐 빗살무늬, 뭐 문무늬 뭐 어떻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콩을 가진 이제 최근에 새로운 가설입니다. 토기가 있는 곳에 장 문화가 있다. 발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뭔가 담아야 되는데 토기를 갖고 있는 민족들이 이 소금과 콩, 그리고 소금과 생선을 통해서 이 문화를 만들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남 일대 신안군부터 해가지고, 자, 신안군에 있는 이제 보물섬 이제 발굴했더니 엄청난 많은 도자기 그릇들이 있죠. 저는 이번에 되게 놀랬던 게 되게 우아해 보잖아요. 이런 게 고려 청자. 그 용도가요, 고추장병이었대요. 내가, 아니, 이럴 수가 그냥 막 수억 원짜리 되는 건데, 그냥 고추장이랑 간장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고급지면 꿀병이었다는 거야. 아, 나는 그게 그냥 대갓집급의 이렇게 장식품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무언가를 담는 기능. 근데 그 담는 거는 바로 장을 담는 거. 그렇다면 남도의 이 음식의 문화의 발전은 바로 이 토기의 문화와도 함께 오는구나 라는 거를 저도 좀 봤고요. 자, 그리고 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콩 하면 자꾸 선생님도 우리가 상상하는 게 뭐냐면 대두 그죠? 아, 그냥 두부하고 뭐 이 정도로 상상을 하는데 실제로 남도의 음식의 정수인 것 같아요. 팥. 그거 아세요? 콩의 사투리가 뭔지 아세요? 콩은 사투리가 없어요. 방언이 없어요. 유일하게 팥만, 네. 근데 그 유일한 방언을 갖고 있는 데가 전남이에요. 포쭉 하시잖아요. 그게 되게 핵심일 겁니다. 자, 각 지역의 고유의 언어가 있어요. 고유의 말은 그 지역 사람들끼리만 통용한다는 건데, 폿이라는 이 말을 공유하고 있는 여기 쪽에서 훨씬 더 자주 해먹고 많이 해먹고. 근데 이 팥이라는 게 뭐냐면 콩과 달리 콩은 그래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가 얘네가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콩꼬투리가 열려서 좀 익는 시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싹 베버리면 돼요. 특히 요새 이제 트랙터 같은 게 잘 돼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이 폿 진짜 환장해요. 오늘은 한 꼬투리 있고 한번 따죠? 며칠 뒤에 또 한 꼬투리 있고 익는 시기가 되게 달라요. 그러면 효율성이 되게 떨어집니다. 현대 농업에 얘가 좀 안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할머니들이 생각하시죠. 포출 숨겨야지. 제가 이제 전라도닷컴을 많이 읽은 거죠. 그래서 그게 거의 저의 그 방언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손지들이 섭섭할까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일 다가오는데, 그리고 뭐 누구누구 있는데, 그러니까 음식 문화가 있기 때문에 팥을 그래도 계속 심으시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뭐 애동지 때 팥떡이라도 그걸 뭐냐 포시리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포시리떡, 그러니까 무 넣고 하는 뭐 무시리떡인가? 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음식 문화를 재현할 수 있는 자만이 농사를 짓는 게 바로 이 팥농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양학적 가치를 체득을 하고 있는 거죠. 할머니 이게 바로 뭐 비타민 B군이 많아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그런, 그래서 뭐 한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먹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오랫동안 이 문화를 가질 수 있었던 게 그게 바로 음식 문화의 저변일 겁니다. 자, 그래서 폿 없으면 퍽퍽했을 날들이죠. 자, 팥죽하고, 그리고 이 팥떡. 이게 유독 남도에서 좀 유지가 좀 되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자, 한번 봐보실까요? 자, 그 자급률이 되게 떨어져 있어요. 90년대까지는 60% 수준. 콩에서 되게 소두라고 하거든요. 대두 소두여가지고 그만큼 더 중요했던 콩이 팥이었는데 너무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콩에 비해서 3분의 2밖에 안 나오니까 심어봤자 돈도 안 되고 아유 귀찮고. 그래서 정말 할머니들이 조금 유지를 해갖고 와서 지금은 뭐 15%뭐 요 정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 갑자기 조금 판 열풍이 불었어요. 설빙, 그리고 단팥빵, 예, 그리고 또 뭐 황남빵. 그래서 이 국내산 파채 수요가 쭉 올랐는데, 그래서 급하게 또 개발을 해요, 국가가. 뭐냐면 안타깝게도 한번 기반이 무너진 것들은 다시 복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파채 심으려고, 왜냐면 팥이 어때요? 넝쿨성이에요. 덩굴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팥농사가 왜 힘들냐면, 보통 이제 품종 중에 제일 흔한 게 충주팥이었는데, 얘가 덩굴을 타고 올라가니까 밭에 막 다른 작물이 다 이렇게 엉겨 붙어요. 그리고 자체가 무거우니까 도복이라서 픽 고꾸라지거든요. 안 되겠어. 팥은 지금 너무 인기가 많고 국제 어떤 팥 시장은 계속 줄어들고 해서 이제 그 농지자들이 개발해볼까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직립팥. 좀 똑바로 자라가지고 좀 짝짝짝 뵐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다 직립팥 계열이에요. 그래서 금실팥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거피를 해가지고 이게 팥을 좀 하얀 팥 만드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제일 많이 심는 게 뭐냐면 이 아라리 팥이거든요. 쭉쭉 자라고 좀 수율도 좋고. 갑자기 국가가 팥을 재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계화. 이걸 일일이 맨날 할머니들이 따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러면은 양을 못 맞춰요. 지금 국산 팥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제가 예전에 카페 하면서 국산 팥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사돈 어르신한테 부탁을 해서 그 팥빙수 이름이 뭐였냐면 사돈 팥빙수였어요. 그러니까 날 믿어달라. 그래서 사돈 댁에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서 보냈겠느냐 해서 믿어주세요. 이거 사돈 팥빙수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 사돈 어르신이 사돈 아가씨 카페 하니까 그게 그냥 해주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만큼 국산팥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자, 콩수확기,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형으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농촌 고령화의 대안들을 계속 세우려고 해요. 방법이 있죠. 기술적인 대안. 자, 스마트 농업. 그런데 우리 아버지 같으신 어르신이, 우리 아빠가 41년생이거든요. 지금 제일 속 터지는 게 아빠가 스마트폰을 못 만지세요. 그래서 예전에 확진자랑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랑 겹치셨는데, 지금 시스템이 다 이 시스템이거든요. 문자로 모든 걸 다 통보를 받는데 아빠가 문자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좀 얄밉기도 하고, 혼자 사신 지 오래됐는데 너무 며느리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그 격리를 그냥 제가 시켜버렸어요. 아빠한테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빠 문자 볼 줄 모르니까 그냥 집에 계시라고, 그냥 2주 동안 있으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끝내 모르는 거야. 아버지가 볼 줄을 모르고. 그런 분한테 자, 기계화합니다. 스마트 농업합니다. 어렵다라는 거죠. 한국의 지금 평균 그 고령화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자, 65세 이상이 되면은 그 고령화라고 하는데 지금 평균 70세세요. 평균. 그러니까 20대부터 저 노인들 다 해서 평균 내니까 70세예요. 선생님도 10년 뒤에 그럼 이 어르신들이 80이 되세요. 농사를 계속 이만큼의 양을 수행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먹고 있는 걸 그때도 먹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지혜가 있다라면. 그리고 기계 구입과 운영에 대한 부담. 지금 이렇게 기름값이 많이 오르는데 이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젠더 문제가 중첩적으로 걸려져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거는 구례에 계시는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 땡땡 회원님께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죄송한데 이게 다 녹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욕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되게 현장성이 있는데, 어느 날 밭을 매다가 우리 여성 농민의 회원 언니가 호미를 던지면서 니미를 5,000년 동안 호미여 이러면서 던진다는 거예요. 뭔가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여성들의 농기계는 5,000년 동안 어떻게 호미냐. 그리고 그 유일한 개발품이 이거래요. 네. 엉덩이 방석. 이것뿐이잖아 막 이러면서 되게 짜증난다고 이제 호미를 팍 던졌다라는 얘기는 한번 보실까요? 자, 벼농사 기계열은 98점, 거의 100%.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농사가 벼농사예요. 그런데 밭농사 기계열은 오른다 해서 지금 60%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먹고 있는 팥, 콩, 이건 뭐냐면 5,000년 동안 호미에 매달리는 농사다라는 거죠. 콩과 팥, 들깨는 아주 젠더화된 농사의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같이 저희 농사를 짓다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만 남으셔서 탈농을 하신 지는 꽤 됐는데,
그것도 이제 심심하시니까 텃밭을 분양을 받아서 하시는데 아버지 텃밭의 특징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단작화. 그래서 진짜 단일화돼 있어요. 그냥 쭉 감자만. 그래서 아니 뭐 좀 다양하게 심으셔고 감자 한 줄 그리고 감자 상추 끝이에요. 왜요? 아버지 속 터진다는 거예요. 요만큼을 못해요. 왜냐하면 텃밭의 개념이 키친 가든이라고 해가지고 텃밭은 뭐냐면 시장이에요. 슈퍼마켓이에요. 부엌에 달린 다양한 식재료를 동원해서 가족들의 식생활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본 거죠. 우리 아버지는. 효율. 무언가를 심어가지고 얼마나 양을 땡길 것인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다양한 음식 문화는 여성 농민들이 지탱시켜주지 않으면 어려웠다라는 것. 이 기계화라는 것도 남성적 농업에 많이 가는 거죠. 자, 사람과 기술의 문제를 어떻게 그럼 해결해 봐요, 우리가. 기계로도 해결을 했고, 뭐로도 해결했는데, 제도의 문제가 남습니다. 특히 제가 농업, 농촌 문제 관련해서 너무나 손쉽게 유통욕만 하는 연구자들은 제가 일단은 걸러버려요. 유통 되게 어렵거든요. 그 욕 많이 먹는 가락동 경매 시스템도 엄청난 많은 고민과 좌충우돌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이 파치라는 게 수매 방식이 없어요. 콩은 그래도 국가에서 신경 쓰고 뭔가 대량으로 그 두부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매집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콩하고, 그러니까 팥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세요? 그러면 매집상 중심. 장사꾼이 와서 얘 가져가.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 못 들어가 있어요. 제도의 문제가 개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음식들을 계속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게요, 굉장히 절묘합니다. 사람과 기술과 제도와 문화의 아주 오묘한 조합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의 팥죽을 그리고 팥떡을 얻어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잡하다는 겁니다. 지금 팥이 뭔가 개통이 없어요. 그냥 장사꾼도 하고 그리고 그럼 농협이 뛰어들어서 이거를 해내야 되는데 그만큼 처리 능력이 안 돼요. 왜? 계속 바깥 영역으로. 중요한 농사가 아니니까 바깥으로 뒀더니 지금 이 영역을 유통을 복구시키려고 했는데 제대로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팥이 점점점 비싸질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리고 이 콩의 단작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콩 딱 두 가지예요. 까만 콩, 흰 콩. 그리고 가끔 강낭콩, 완두콩. 그러면 뭐냐면 단작화됐다는 뜻이에요. 자, 논타작물 전환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뭐냐면 쌀값은 너무 떨어지고 쌀은 사람들 많이 먹지도 않는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국가에서 이제 쌀 안 심고 그 논에다가 딴 거 심으면 우리가 보조해준다. 그러면은 이제 고민을 해요. 그래서 뭐 수단그라스니까 사료작물도 심고 이것저것 했는데 그때 인기가 많았던 게 콩이에요. 근데 이 논타작물 전환 사업에서 내가 우리의 식문화를 되게 다양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죠. 무언가 심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거. 그래서 쭉 치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콩하고 흰콩하고 서리태 쪽으로만 되게 단작화되는 경향들이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 더 다양하게 심어먹고 있다가 어떤 국가가 제도가 들어오는 건 이런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면은 효율적인 것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나마 이것도 또 너무 보조금 많이 들어갔다고 이 사업도 포기해서 콩 자급률이 약간 올라가려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떨어졌어요. 일관성 없는 농업 정책 속에서 농업은 늘 갈팡질팡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예쁘죠? 자,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제가 요건 알겠더라고요. 얘? 뭘까요? 메주콩. 요거까지 아시겠죠? 푸른 콩은 알겠더라고요. 푸르구나, 푸른 콩. 얘가 아마 호랑이 방콩일 거예요, 아마. 호랑이 양대라고, 경상도는 양대라고 하거든요. 10가지의 씨앗이 있으면 10가지의 이야기. 토종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오늘 많이 안 하려고 해요. 그 김은진 교수님의 영역이기도 하고. 일단, 이쁘잖아요. 있잖아요. 좀 때깔이 좋잖아요. 그 까만 콩, 흰 콩 빼고는 되게 다양하게 예쁘장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얘가 오리알텐가 그럴 거예요. 자, 선비잡이콩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비잡이콩. 이름 너무 예쁘죠? 선비를 왜 잡았을까? 그게 뭐냐면 뭐 옛날 이제 스토리가 붙는 거죠. 뭐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주막집에서 콩밥을 줬는데 그 콩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안 보러 가고 주저앉아서 콩만 먹고 산 거예요, 이 선비가. 그래서 선비를 잡았다 해서 선비잡이콩이라고 뭐. 근데 할머니들이 이거 왜 이래요? 그러면 그냥 막 말을 갖다 막 붙이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이거는 임금님께 뭐 조공이라고 하네요. 진상을 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진짜 힘들었겠다.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임금한테까지 갖다 바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귀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여기에 각자의 붙이는 이야기들.
그게 살아있는 농업의 스토리텔링이죠. 그리고 녹두, 제가 오늘 콩에 대한 좀 상상력을 좀 넓혀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떨어질 녹두꽃이 없어요. 전봉중 장군이 이쪽 그 지역 출신이시니까. 자, 녹두라는 게 되게 중요한, 녹두전도 있고요. 뭐 그리고 청포묵도 있는데 녹두가 통계가 없습니다. 얼마를 기르는지 몰라요. 왜? 중요한 농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통계라는 건 뭐냐면 무언가 중요하고 나서 국가에서 카운팅을 하는 건데 품종 개발도 안 하고 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남도에서 한번 그 개발은 했었어요.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주로 녹두 종자들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하는데 잘 못했대요. 길러놨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참 품종 개량의 역사가 뭐냐면 소비자의 기호도에도 맞아야 돼요. 양 되게 통일벼 같은 거 결국 정착 못 하잖아요. 너무 맛없으니까 우리 이거 못 먹는다 이런 거 되는 것처럼 좀 실패했고 농민들도 낯설어서 결국에는 이 신품종이 실패를 했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녹두도 그렇고 동부, 여기는 동부라고 하시대요. 우리는 저 위쪽은 동부라고 하거든요. 이 동부 농사도 통계가 잘 안 잡혀요. 왜? 동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얘도 어떻게 해요? 할머니들 스타일이에요. 군뱅이 동부, 기생 동부, 각시 동부에서 제가 여기다 이름을 다 왜 그랬을까 말해서 저도 이제 스토리를 막 붙여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역에서 할머니들이 요만큼씩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아이고 추석 때 송편에 소를 넣어야 되니까 뭐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끈들이 연결이 돼갖고 왔는데 할머니들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는 과연 그렇게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지옥보시 은근히 제 송편 잘 만들죠. 되게 충청북도 스타일이 그 송편인데요. 떡은 예쁘게 만든 편이지만 딸은 별로예요. 그래서 그거야말로 낭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깨떡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었구나. 콩 송편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동부 송편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오바를 해가지고 이렇게 송편을 만들어서 우리 애들한테 줘보기는 했지만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그냥 특이한 40대 후반의 여성이잖아요. 이 기억의 전승이 뚝 끊겨요. 우리 딸내미는 동부콩이 뭔지 모르죠. 당연히. 녹두? 그나마 녹두 부침개 때문에 좀 알 텐데 이렇게 전승들이 끊겨나가는 와중에 우리가 먹었었던 것들도 사라지는 거고 그 사라지는 거의 원인은 농업으로서 지켜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안 먹으니까 안 심어가 아니라 지키지 못하면 안 먹게 되는 그 순서를 저는 조금 수정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동부가 지금 다시 좀 소환되고 있어요. 영광 모신잎 송편이 상당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막 홈쇼핑에도 되게 많이 팔아요. 추석 때 이거 먹는다고. 근데 여기에 국내산 동부, 그 이제 옥당 동부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면 훨씬 더 프리미엄 제품이 되잖아요. 영광군 군수님하고 영광 농진청 그 농업기술센터장님이 농민들을 조직을 해서 이게 국산 동부까지 해서 하는 영광 모신잎 송편 이거를 해보시려고 하는데 2016년에 시도를 하고는 계시거든요. 근데 정평은 좀 잘 안 돼요. 네. 이걸 심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농민들도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보다 많이 못 번다는 거죠. 콩 심을 거면 그냥 서리태가 낫지, 메주 콩 심는 게 낫지. 이렇게 되면서 훨씬 더 단조로워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잡았는데 들깨 이야기는 좀 뒤로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열려라 들깨라고 해요. 열려라 참깨 이러는데 들이라는 말을 쓰면은 뭐냐면 야생의 뜻을 갖고 있잖아요. 개라는 말을 쓰면은 뭔가 좀 천하고, 그죠? 그래서 뭐 개복숭아. 그래도 뭐가 있죠? 뭐 개자 들어가는 거 좀 있잖아요. 개땡땡도 있지만, 그죠? 진짜와 가짜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뭐 개살구, 뭐 그래서 빛 좋은 개살구 뭐 이렇게 하는데, 자, 들자를 왜 하냐면 참깨가 있기 때문에 들깨가 된 거죠. 객깨는 어렵잖아요. 객깨. 들깨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정도 그냥 조금 그 참깨보다 위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치다라는 그런 의미를 조금 갖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는 사실 참깨와 들깨는 굉장히 멀어요. 먼 친척인데 그냥 깨라는 유지작물이라는 하나의 계통에 묶여있을 뿐이지 사실은 되게 달라요. 네. 성씨가 다른 종이에요. 그리고 자, 들깨는 한번 봐보시죠. 들깨는 덕성이 있다라고 제가 덕성이라는 말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참 덕성이 있구나. 자, 뭐냐면 촐싹되지 않는다는 거죠. 들깨는 일단 기본적으로 쓰임새가 참깨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참깨는 양념하고 그리고 활용 정점이에요. 뿌려요. 제가 이번에도 물어봤어요. 그 이소아 변호사한테.
야, 전라도 음식에 왜 이렇게 깨를 많이 뿌려? 그랬더니 또 이래요. 맛있은 깨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그래, 미안. 그래서 언니가 또 이런 쓸데없는 걸 물어봐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냥 엄청 참깨를 많이 뿌려요. 그래서 그게 되게 특징이에요. 그 외지 사람이 보기에는 와, 진짜 여기 깨가 많나? 흔하면 좀 더 뿌려주겠죠. 어쨌든 들깨는 뭐냐면 용도가 많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튀김류로도 유일하게 땅콩 기름 아니면 들기름 정도, 그리고 또 기름종이도 만들고 공에 마룻바닥 깔고 가구에 윤기 낼 수 있고, 그 무엇보다 등화 기름을 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등잔불을 뗄 수 있는 다양한 용도가 있고요. 그리고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코리안 허브인데 외국 사람도 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들깻잎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못 먹는 사람을 딱 구분할 수 있어요. 한국은 어때요? 고수를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못 먹는 사람 구분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한국만의 허브예요. 그리고 어떤 덕성이 있냐면 망쳤어요. 이번에 기후 위기 때문에 뭔가 큰 가뭄이나 홍수 때문에 이 밭이 웅창 망했어요. 그러면은 뭔가라도 빨리 심어가지고 먹어야지. 그걸 대파작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들깨가 괜찮아요. 아주 민중의 작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근래에 들깨가 소환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성분, 약용 성분이나 굉장히 몸에 좋다 이렇게 하면서 새로 이제 들깨가 소환이 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단 참깨가 지금 아주 안 좋아요, 상황이. 농사가 너무 안 돼요. 그리고 참깨는 자 87년에 이런 정도 길렀다가 점점 감소하면서 90년대까지 팥도 60%, 참깨도 67% 정도의 자급률이 있었어요. 사회는 발전하는데 왜 농업은 자급률이 떨어질까요? 저는 요새 그게 되게 질문이거든요. 아니 기술도 좋아지고 그러면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더 손쉽죠. 무역이 더 편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10에서 15%대를 간신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이유가 참깨 요 하나 나오잖아요. 천립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천립종이라는 게 뭐냐면 천알의 무게를 천립종이라고 그래요. 백립종은 100알의 무게는 그걸 백립종이라고 하는데, 깨는 천립종이에요. 콩은 백립종이에요. 워낙 작으니까. 근데 참깨가 천립종이 들깨보다 훨씬 더 적죠, 당연히. 들깨는 동글동글하지만 얘는 피침형이니까. 그래서 참깨 농사가 농사 짓는 입장에서 그냥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식구들하고 나눠 먹고 좀 음식에 양념, 활용 정점을 찍을 때 좋은데, 이제 전라도 음식은 활용 정점이 너무 화려하죠. 빡 뿌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게 소심하게 뿌리는, 여기 이렇게 빡 뿌리는 건데, 자, 이게 뭐냐면 한살림에서 작년에 참깨 대란이 났습니다. 자, 생활협동조, 혹시 여기 이제 조합원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생협이라는 데를 이용하는데 뭐예요? 어떤 친환경, 그리고 최소한 국내산. 그런데 참깨 농사가 다 망했어요. 기후위기. 얘 엄청 취약한 애거든요. 물에 되게 취약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한살림에서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한살림 조합원들, 근데 우리 이제 국내산 참기름을 먹기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수입 참깨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걸 투표에 붙였어요. 고민을 한 거죠. 한살림 조합원들도 이제 우리가 그래도 국내에 근데 그렇게라도 하자라고 하다가, 그래도 차마 그럴 순 없지 하면서 이제 이거는 무산됐지만, 올해 새해에 이 생산자위원회에서 결의를 했던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의무 참깨 식재, 참깨를 심자. 근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참깨는 심어놔도 나한테 돈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뜻으로 자꾸 농사 짓게 되는 거죠. 참깨의 운명은 지금 이렇게 쓰러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들깨가 열려볼 수 있을까? 최근에 어떤 들깨에 대한 그 소한이 있어요. 생들기름이 되게 유행이거든요. 이게 건강에 좋다 그러면서 한 숟갈씩 먹어도 좋고. 그래서 들깨에 대해서, 들깨에 대한 이거 해볼까? 자, 뭔가 해볼까? 관심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농업 체계에서는 일단은 품종을 개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들깻잎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왜? 삼겹살을 많이 먹잖아요. 싸 먹으면서 쌈채소가 필요하고, 그때 깻잎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식문화가 이렇게 농업을 조금 조율하는, 그러니까 조정하는 기능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찬하고 다유가 뭐냐면, 다유 진짜 느낌만 봐도 되게 다산성 있어 느끼지 않나요? 기름이 많이 나오는 다유. 그리고 얘네들 잎들깨를 소득작물로 새롭게 발견이 됩니다. 추부깻잎 같은 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들깨 음식이 남도에 참 많은데,
이렇게 보면 제가 덕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버짐이 피거든요. 겨울에 기름기가 부족해서 고기 많이 못 먹고 아무리 콩나물 많이 먹어도 그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옛날 이렇게 전라남도의 무슨 자료를 보니까 버짐 핀 데다 이렇게 들기름을 애들한테 발라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들깨가라는 음식이 되게 많아요. 가정 단위에서 참깨 농사라는 거는 조금 한 병 짜가지고 실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엉에 올려놓고 시아버지 음식에만 조금 넣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랑 장남이랑 남편, 우리는 못해 이런 거예요. 근데 들기름 정도는 어느 정도 그래도 수용할 수 있었던 거죠. 여성들에게도 그리고 가족들 식사에서도. 그리고 제일 좋은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깨감정 나오는 날. 그리고 부각. 들깨송이 부각. 뭐냐면 그때가 뭔가 되게 이름 붙은 날이에요. 제사라던가 생신이라던가 무언가 튀김 요리를 먹는 거는 되게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들깨는 그렇게 또 우리에게 어떤 독특한 음식 문화를 갖고 있는 들깨 먹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지금 중국이나 어디 쪽에서 우리한테 수출하려고 심는 데가 좀 있어요. 호주 이런 데. 신기는 사실은 그쪽이 다 즐기는 음식들은 아닌데 한국이 이것들을 많이 먹는 거죠. 자, 양탕과 우리탕. 양탕은 아시죠? 저쪽 양탕거리 있잖아요. 흑염소. 그걸 양탕이라고 그러고 충청도는 원래 소 내장을 끓인 거를 양탕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그 음식들을 보고 있으면 이 들깨 오리탕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자체도 굉장히 묵직한 음식이거든요. 무언가 고기를 그 고기가 단백질의 응축이잖아요. 콩하고 옥수수 먹고 응축된 거에 또 들깨가루를 팍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저한테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왜 들깨를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요? 노노노 맛있은 게 그러죠. 맛있은 게. 아, 이 보양 음식의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여쭤봤잖아요. 그때 뭐라냐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끝까지 맛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끝까지 맛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이 뭘까? 자, 양탕이나 보양탕 먹는 날이 흔한 날 아니죠. 1년에 한두 번이에요. 그때 뭐냐면 끝까지 더 묵직하고 영양을 보충해서 왜냐면 이걸 자주 먹는 게 아니라 한 번 먹기 때문에 극상으로 끌어올리는 의미였더라고요. 듣자마자 마음이 되게 짠했어요. 저는 그냥 맛있은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번 먹일 때 무언가를 보충을 해야 되는데 고기로는 충분치 않았으면 들깨즙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아, 그런 의미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도 향토 음식 이거 농진청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냐면 이렇게 강주시 북구 향토음식박물관 건립에 이거 하면서 뭐냐면 이 흑염소탕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들깨물을 만들어서 붓는다. 왜? 끝까지 진하고 물성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게 가난했던 시절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그렇게 진하게 먹다 보면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들깨 빼고 먹으면 뭔가 안 먹은 것 같은 거죠. 그게 지역의 음식 문화는 그렇게 형성이 돼요. 네. 저도 우리 충청북도의 희어멀건한 음식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진한 음식을 되게 적응을 못하고 회를 못 먹었어요. 회를 태어나서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 맛없는 게 왜 비쌀까? 그럼 왜 배도 안 부른데 또 왜 비쌀까? 그게 저의 대학교 2학년 때 끝내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거든요. 그건 저한테 그 음식 문화에 제가 저희 유전자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남도에는 이런 진한 물성에 그리고 또 되게 맛있게 생겼죠. 부끄러워 죽겠는데 자 누구에게나 첫 김치란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서 딴 건 몰라도 깻잎은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엄마가 바르고 있으라 했어요. 숟가락 그냥 어린애가 해도 웬만하면 맛있어요. 양념까지 이렇게 발라놓을까. 그래서 제가 그냥 누구나 첫 번째 도전할 수 있는 첫 농사는 콩나물 농사, 그리고 첫 김치는 깻잎김치.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제육볶음과 이렇게 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한국만의 어떤 쌈 문화 속에서 들깻잎이 새 발견이 됐는데 생태적으로는 옳지는 않습니다. 단일성 작물이라고 해요. 들깨는 단일성 작물은 뭐냐면 장일성 작물은 해가 길면 잘 자라는 거. 단일성 작물은 해가 길면 꽃이 펴버려요. 그 들깨니까 잎들깨 꽃 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밤에 이 단일성 작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두우면 안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그 깻잎 주산지가 어디냐면 밀양하고 경남 밀양하고 금산 추구예요. 한번 가보세요. 고속도로 타는데 불빛이 엄청 환해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면 그게 깻잎 농사 짓는데요. 그리고 한 장 한 장 따지죠.
그래서 찹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름 짓는 거 너무 귀여운데 찹찹이 상추가 있어요. 그리고 찹찹이 깻잎이 있어요. 뭐냐면 찹찹찹하게 넣은 거 벌써 찹찹이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손으로 따요. 자, 옛날 같으면 할머니들이 하셨겠죠. 지금 누가 할까요? 예, 여성 위주 노동자들이 깻잎을 일일이 다 해서 공급을 하고 거기에 어떤 인권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이런 데서 길러집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음식으로서는 막 이게 되게 철분도 많고 뭐 채식 요리에서 되게 중요하고 하지만 길러지는 과정 자체는 좀 포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이 부분도 한 번씩은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콩과 들깨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종실농사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종실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자체로 응축된 영양을 갖고 있고 맛을 갖고 있어서 사람도 좋아하고 짐승도 좋아해요. 팥농사하고 참깨농사가 너무 힘들고 짜증나는 이유가 뭐냐면 맛있는 걸 안 내는 거예요. 콩하고 팥을 같이 길러놨는데 순이 올라오죠. 고라니가 뭘 떡 끊어 먹는지 아세요? 없을 때는 콩을 먹지만 있으면 귀신같이 팥을 끊어 먹어요. 달달하거든요. 팥이 달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귀신 같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종실 농사가 사람도 맛있는데 짐승들한테도 얼마나 맛있겠어요. 어려운 농사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닥쳐도 먹지 말고 버텨야지 이후가 있어요. 아 지금 안 되겠다. 일단 먹어보자. 먹고 죽자. 먹고 죽자란 말이 뭐냐면 진짜 먹으면 죽는 거예요. 미래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종실 농사는 뭐냐면 상당한 미래지향적인 농사고 그 농사가 할머니들 손에서 이루어져 왔고 그래서 우리한테 팥죽이든 들깨 강정이든 이렇게 한 그릇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콩 심는데 콩이 나는 이유는 뭘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콩감매는 안악내가 있어야지 콩은 나온다. 우리가 이 사람의 문제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한국의 밭농사이고 콩과 들깨의 농사입니다. 즉, 이 묵묵한 숙맥들이 굳건하게 지켜준 농사여서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자, 한국농정신문 이제 한승호 기자님 거 제가 이제 훔쳐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두, 지금 완두 많이 심어요. 완두가 여름 푸콩이죠. 제가 오늘 콩을 다 다룰 수는 없는데, 완두도 참 중요해요. 여름에 그 싱그러움 있잖아요. 물론 짜장면집에 올려져 있는 그 완두콩을 상상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옛날에 그 짜장면 위에 있는 탱글탱글한 완두가 아니라 푹 물러진 거 보고 울었어요. 이게 뭐야, 엄마 말하면서 이상하다고 막 이렇게 울던 기억이 나서 한 번씩 제가 완두콩을 웃는데, 자, 우리 박주분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날이 좀 풀려서, 이제 요즘이죠. 완두콩을 심으려고 나왔는데, 자, 한 번 심을 때 2-3알씩 넣는다. 이건 조생종. 자,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빨리 심어서 빨리 먹는 걸 조생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물어보죠. 할머니,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한승호 기자가 얘기했는데, 아무개라고 해. 그래서 아무개. 평생 아무개예요. 할머니들은. 무슨 떡이죠? 여기는 뭐 전주떡, 뭐 순창떡, 이러고요. 무슨 댁이라고 하지 자기의 이름을 갖기가 어려웠던 그 숙맥들이 이어져 온 이 귀한 농업. 그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콩과 들깨의 어떤 자급도가 그 어떤 지역보다 전남이 높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많이 해 먹었고 그렇게 해서 어떤 지역의 독특한 음식 문화로 남아 있는 건데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여태까지 이 그녀들이죠. 이 숙맥 이분들의 허리를 베어먹고 살았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